그날 설날이었어요. 저는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차례상 음식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죠. 그때 안방 쪽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미영아, 이리 와봐.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전을 뒤집으며 별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진짜 순금이에요? 대박! 궁금해서 복도 쪽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안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그 틈으로 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님이 큰형님과 작은형님 손목에 반짝이는 순금시계를 하나씩 채워주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좋아하셨죠. 큰애는 보호망인데 체면이 있어야 하고 작은애는 교사니까 기 살려줘야지. 이건 체면이고 자산이야. 작은 형님이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값 장난 아니게 올랐는데 센스 대박이시네요. 이거 재테크 가치만 해도 수백이 했어요. 큰형님도 웃으며 손목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어머니, 인증샷부터 찍어야겠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그때 제가 복도에 서 있는 걸 어머님이 보셨습니다. 표정이 싹박 바뀌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내는 은행원이라 돈 구경 많이 하잖아. 이런 거 필요 없지? 넌 남은 전이나 싸가라.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리면서 기름이 튀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 순간 5년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설날 그 순간까지 어떻게 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윤서라고 합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남들이 보기엔 꽤 괜찮은 커리어 어머니였습니다. 시중은행 PB센터 과장이라는 직함도 있었고 고객 자산 관리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았어요. 엑셀 시트 위에서 모든 게 명확해지는 그 느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엑셀 시트는 언제부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설 명절 석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요즘 계속 그랬어요. 잠을 설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침대 옆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댁 송금 내역 2020에 2024X 파일명부터 서글펐습니다. 5년간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었거든요. 매달 어머님께 드린 생활비,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 남은 대출 원리금,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 제수용품비까지 제가 보낸 돈을 한 푼우도 빠짐없이 기록해뒀어요.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숫자가 커졌습니다. 100만 원 단위가 1000만 원 단위가 되고 어느새 억 단위를 넘어서 있었죠. 총합계 1억 5832만 원. 5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도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딸 아린이도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주방 조명만 켜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길래요. 남편은 막내라 형들만큼 여유가 없다고 했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점점 더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큰형님 수연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는데 늘 바쁘다고 하셨어요. 실적이 좋아서 시상식도 자주 가신다고 했죠. 작은형님 미영은 중학교 교사셨는데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님 생활비는 왜 자꾸 제게만 연락이 올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 발신자는 어머님이었어요. 윤서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말이야.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밀렸어. 또 병원비도 나왔고. 네. 급한데 좀 보태줄 수 있겠니? 80만 원만. 80만 원.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 송금 요청이었습니다. 지난주엔 70만 원, 그 전주엔 50만 원을 보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형님들께는 말씀 안 하셨어요? 큰애는 보험 실적 때문에 바쁘고 작은애는 학교 일로 정신없대. 막내 며느리 네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든든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리하다는 뜻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윤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엑셀 시트 맨 아래 빈칸에 오늘 날짜와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생활비 관리 미병원비 80만 원. 총합계가 다시 올라갔죠. 1억 5,912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벌써 일어났어? 커피 냄새 나길래. 응. 일찍 깼어. 또 어머니한테 전화 왔지?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만 연락한다는 거려. 하지만 늘 똑같은 말만 했어요. 미안해. 이번만 넘기자. 형들한테도 내가 한번 말해볼게. 이번만. 그 말을 5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한테 말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출근 준비해. 그날 은행에 출근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면서도 자꾸 제 가계부가 떠올랐어요. 점심시간 지점장 나서영 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윤서 과장,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지점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집안일 때문에 그래? 서영님은 제 직속 상사지만 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회사 밖에서도 가끔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눴거든요. 집안일이 좀 복잡하긴 해요. 시댁? 네. 서영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윤서 과장, 우리 PB가 뭐 하는 사람이야? 고객 자산 관리해 주잖아. 그런데 정작 본인 자산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 뜨끔했습니다. 남의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제 돈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를 대충 넘기면 안 돼. 특히 시댁은 더 그래. 증빙 남기고 정상 가능한 구조로 가야 돼.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서영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큰형님 왔어요. 막내 동서, 지금 시간 괜찮아?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내가 이번에 보험 실적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네. 막내 동서가 보험 하나 더 들어주면 안 될까? 나도 미안한데 이번 달 실적 채워야 시상식 대상 후보에 올라가거든. 제가 이미 큰형님 통해서 보험을 3개나 들어놨다는 걸 형님은 아실 겁니다. 다 형님 실적 도와드리려고 가입한 거였어요. 월 납입금만 해도 상당했죠. 형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보험만 3개인데. 알아. 그래도 막내 동서 은행원이잖아. 재테크 개념으로 하나 더 들면 나중에 윤서한테도 좋아. 응? 재테크요. 제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제 노후를 위한 건지 형님 실적을 위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이번엔 좀. 에이, 막내 동서.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나도 막내 동서한테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일 믿음직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믿음직스럽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결국 또 승낙했습니다. 형님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럼 서류 보낼게 라고만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오늘도 할머니한테 돈 보냈어? 할인아, 그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 핸드폰 알림 소리 났잖아. 은행 송금 완료 이러는 거. 요즘 맨날 그 소리 나. 11살짜리 딸아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계속 돈을 보낸다는 거려. 엄마, 우리는 언제 여행 가? 민서는 방학 때 제주도 간대.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다음에 꼭 데려갈게. 엄마가 맨날 다음에라고 해. 근데 다음에가 언제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월급은 늘 시댁으로 먼저 흘러갔고 남는 건 항상 빠듯했습니다. 할인이가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5년간 제가 보낸 돈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 이 돈으로 저희 가족은 뭘 했을까요? 딸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고 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시상식에 가고 작은형님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셨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고 억울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작은형님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프라하 야경 예쁘다 라는 멘트와 함께요. 큰형님이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서, 부럽다. 나도 시상식 끝나면 여행 가야지. 어머님도 답장을 다셨어요. 우리 작은애 잘 쉬고 와라. 막내는 요즘 어때?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도 뭔가 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잘 지내요, 어머님.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지만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엑셀 파일 속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제 노후 자금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니,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으며 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봤어요. 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 할 일만 늘어났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애들아, 올해 설은 큰 집에서 모이자. 차례는 윤서가 준비해줘. 고생 좀 해라. 큰형님이 바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보험왕 시상식이 설 전날이라 못 갈 것 같아요. 당일 아침에 갈게요. 작은형님도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는 방학이라 애들 데리고 여행 갔다가 설날 오전에 도착할 거예요. 어머니, 윤서가 있으니 든든하시죠? 저만 답장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똑같을 테니까요. 남편 도진이 옆에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들은 원래 바빠. 윤서야, 미안한데 올해도 네가 좀 해줄 수 있지. 바빠요. 늘 듣는 말이었습니다. 큰형님은 바쁘고 작은형님도 바쁘고 그럼 저는요? 저도 직장인인데 저도 바쁜데 왜 제 바쁨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요?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부터 명절 준비가 시작됐어요. 퇴근 후 마트에 갔습니다. 제 수용품을 사야 했거든요.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를 돌았어요. 고기, 생선, 나물, 과일, 전 부칠 재료까지. 하나하나 담다 보니 카트가 금방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어요.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48만 2천 원. 50만 원 가까이 나왔네요.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안 낼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짐을 내려놓으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할인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 오늘도 장 봤어? 진짜 많다. 응, 설 준비해야지. 엄마, 고모들은 안 와? 고모들은 바빠서 설날 당일에만 온대. 그럼 엄마 혼자 다 준비해? 할인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11살짜리 아이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죠. 괜찮아, 할인아. 엄마가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서 나무를 묻혔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윤서야, 나 도와줄까? 됐어. 네가 하면 더 오래 걸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빨랐어요. 도지는 부엌 일에 서툴렀거든요. 아니, 서툰 게 아니라 안 배운 거겠죠.
어머님이 아들한테 부엌일을 시킨 적이 없으니까요. 오전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북어전, 호박전. 기름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 찼어요. 환풍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엔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끓였어요. 저녁 무렵엔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윤서야,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과일은 샀지? 사과, 배, 대추 다 있어야 해. 네, 다 샀습니다. 그리고 북어포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 집은 원래 북어포를 꼭 올리거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다. 우리 막내 며느리.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든든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든든하다고요. 저는 전혀 든든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작은 형님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유럽 어느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마시는 커피, 라는 멘트와 함께요. 큰형님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장 사진이었어요. 드디어 내일이다. 보험왕 도전. 두 분 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명절 준비 따윈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치우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을 때쯤엔 시계가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할인이도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제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시상식 준비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 밑에 어머님이 쓴 댓글이 보였어요. 큰애도 잘하고 작은애도 잘하네. 막내는 뭐하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하냐고요? 저는 지금 어머님 차례상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는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또 준비했어요. 명절 전날이었거든요. 마트에서 산 재료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하면서요. 그때 카드 문자가 왔어요. 카드 48만 2천 원 승인, 카드 21만 5천 원 승인, 카드 18만 원 승인. 합치면 90만 원 가까이 썼네요. 다 제 카드로요. 형님들한테 분담하자는 얘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테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윤서야, 내일 형들 오면 내가 좀 얘기해 볼까? 뭘? 명절 준비비 분담하자고. 네가 너무 혼자 부담하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 근데 형들이 들어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말은 해봐야지. 도진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뭔가 바뀔 거라고는 본인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윤서야. 피곤해. 먼저 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형님들이 오시겠죠. 그리고 또 똑같은 명절이 반복될 겁니다.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좋았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떠나겠죠. 뒷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고요. 핸드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큰형님이었어요. 막내 동서 내일 봐. 나 시상식 개상 받으면 인증샷 보낼게.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엎어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날은 어김없이 밝아왔고 저는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네 가면 언제 와? 저녁쯤? 아니면 좀 늦을 수도 있어. 엄마, 힘들지?
딸아이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 혼자 계셨습니다. 형님들은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냐, 윤서. 고생했어. 음식은 다 준비했지? 네. 차에 다 실어왔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음식 그릇들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남편도 도왔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몇 번을 왕복했습니다. 부엌에 음식을 차리고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요. 어머님은 안방에 계셨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쯤 큰형님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윤서. 밝은 목소리였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백화점에서 한우 선물 세트 사왔어요. 시상식 가는 길에 들렀거든요. 어머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애가 효녀네. 작은 형님도 곧 도착했어요. 역시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니, 유럽에서 명품 스카프 사왔어요. 어머니 목에 딱이에요. 어머님은 더 기뻐하셨죠. 아이고, 작은 애도 효녀야. 이쁘다, 이뻐.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형님들은 선물 하나씩 사오시고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들한테만 효녀라고 하셨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날랐어요. 형님들은 상 앞에 앉아서 절만 하셨습니다. 지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혼자였어요. 큰형님은 나 시상식 가야 돼서 라며 먼저 나가셨고 작은 형님은 애들이 기다린다며 거실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안방으로 두 형님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아, 미영아, 이리 와봐. 저는 물을 마시다 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님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빨간 천으로 감싼 작은 상자 2개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서 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큰형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죠. 순금시계야. 너희 둘 줄 거니까 받아. 어머님이 직접 큰형님과 작은형님 손목에 시계를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두 분 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시계를 감상했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순금이에요? 대박. 작은형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금 시세 보고 샀어. 큰애는 보험왕인데 체면이 있어야 하고 작은애는 교사니까 기 살려줘야지. 이건 체면이고 자산이야. 어머님 말씀에 두 형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형님이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금값 장난 아니게 올랐는데 센스 대박이시네요. 이거 재테크 가치만 해도 수백이겠어요. 맞아. 동서. 나도 금 투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챙겨주셨네. 큰형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인증샷부터 찍어야겠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두 분이 손목을 모아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 쪽을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어머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서야, 왜 거기 서 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는 은행원이라 돈 구경 많이 하잖아. 이런 거 필요 없지. 넌 남은 전이나 싸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목에 순금시계를 자랑하듯 흔들며요. 막내 동서, 어머니가 우리한테 순금시계 주셨어. 진짜 예쁘지? 큰형님이 웃으며 손목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 예쁘네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막내 동서도 나중에 받을 거 있을 거야.
그치, 어머니? 작은 형님이 어머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대답 대신 부엌 쪽을 가리키셨어요. 윤서야, 전 다 붙였어. 설거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마저 해. 손님들 올 시간 됐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보낸 돈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어머님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님은 순금시계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걸 큰형님과 작은형님한테만 주셨습니다. 막내는 은행원이라 돈 구경 많이 하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구경을 많이 해서 순금시계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면 제가 보낸 돈은 당연한 거고 형님들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효도를 안 해서? 아니에요. 저도 했습니다. 돈으로, 노동으로, 시간으로. 그런데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손목에 시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와, 수연아. 그거 진짜 순금이야? 응, 어머니가 주셨어. 진짜 예쁘지? 미영아, 너도 받았구나. 부럽다. 어머니 센스가 정말 좋으시지?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은 흐뭇하게 웃으셨고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부엌 일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뒷정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안 앉아 있어? 엄마는 괜찮아. 할인아, 너는 거실에서 과일 먹고 있어. 엄마도 같이 먹자.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자리가 없어서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큰형님이 계속 시계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요즘 금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 이거 투자 가치로만 봐도 몇백은 될 거야. 작은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님.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어머니 안목이 정말 좋으셔. 어머님이 흐뭇해 하셨습니다. 큰애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이런 걸 차고 다녀야지. 작은애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체면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차고 다닐게요. 두 형님이 동시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서도 뭐 받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희끗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막내는 은행 다니니까 돈 걱정 없잖아. 이런 거 굳이 안 줘도 돼. 그래도 며느리들한테 공평하게 주는 게. 공평. 큰애하고 작은애는 바쁘니까 명절 준비도 못 하는데 막내는 시간 많아서 다 해주잖아. 그게 공평한 거지. 어머님 말씀에 친척분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시간이 많아서요. 제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했던 건데요. 거실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도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서야, 괜찮아? 응. 어머니가 좀 그러시네.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 됐어. 윤서야. 진짜 됐다니까.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시댁 송금 내역이 20에 2024. 5년간의 기록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숫자들을 봤습니다.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매달 빠짐없이 보낸 돈들이었어요. 그 돈이 지금 큰형님과 작은형님 손목에 걸려있는 순금시계가 됐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또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어요. 전,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제가 며칠 밤새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윤서가 음식 솜씨가 좋네.
친척 한 분이 칭찬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막내 며느리 손맛 좋아요.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칭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더 시키려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식사 후 또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부엌 밖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참 착해. 시집 와서 우리 집 빚도 같이 갚아주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효부네요, 어머님. 친척분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돈도 잘 벌고 부엌 일도 잘하고 우리 막내 며느리 덕에 내가 사는 거지. 덕분에 산다고요. 그런데 왜 순금시계는 안 주셨을까요? 저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아직은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을 때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먼저 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수연아, 조심해서 가라. 어머니, 저희도 갈게요. 애들이 학원 가야 돼서요. 그래, 미영아, 잘 가. 두 형님이 순금시계를 차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게 또 사진을 찍으시나 봅니다. 저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뒷정리가 남아 있었어요. 윤서야, 음식 남은 거 정리 좀 해라. 냉장고에 넣어놔. 네, 어머님. 결국 1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음식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까지 닦았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갈게요. 그래, 고생했어. 윤서 덕분에 설 잘 쉬었다. 어머님은 현관까지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안방에서 그냥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고 할인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본 순금시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 손목에서 반짝이던 그 금빛이요. 제 돈으로 산 시계였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보낸 1억 5천만 원 중 일부가 저 시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계는 제 손목이 아니라 형님들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딸깍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아서도 안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인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시댁 송금 내역이 020에 2024X 파일을 열고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억 5,832만 원.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였어요. 제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제 정산할 시간입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순금시계를 받고 좋아하던 형님들, 당연하다는 듯 말하던 어머님, 그리고 침묵하던 남편.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큰형님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순금시계를 찬 손목 사진이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차고 다닐게요 라는 멘트와 함께요. 작은형님도 비슷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역시 어머니 센스 최고. 금값 올랐는데 딱이네요. 어머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큰애 작은애 잘 어울린다. 막내는 뭐하니? 또 저를 부르셨네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는 설거지하느라 바빴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남편 도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서야, 왜 안 자? 잠이 안 와. 오늘 일 때문에 그래? 도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오늘 어머니가 형님들한테만 순금시계 준 거. 당신은 그게 괜찮아? 도진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애들 체면 세워주려고 그러신 거잖아. 체면. 응. 수연 형수님은 보험 일 하시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미영 형수님은 학교 선생님이시잖아. 어머니가 그런 거 신경 쓰시는 거지.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나도 은행원인데, 나도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왜 나는 체면이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해? 윤서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막내는 돈 구경 많이 해서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알아. 나도 알아. 미안해. 근데 뭐, 형들은 원래 바쁘잖아.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말.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연해?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넘게 보낸 게 당연한 거야?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억 5천. 그렇게까지 보낸 줄 몰랐어. 당신이 관심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나한테 이번만이라고 말해놓고 형들한테 한 번이라도 부담 나누자고 얘기해 본 적 있어? 그건 없잖아. 한 번도 없었어. 당신은 그냥 나한테만 미안하다고 하고 어머니 편들고 형들 바쁘다고 감싸고 그렇게 5년을 보냈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윤서야,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당신이 힘들어? 당신은 뭐가 힘든데? 그냥 침묵하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인이 깰까 봐 입을 막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차라리 혼자 싸우는 게 나아.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남편이 가장 큰 배신자였습니다. 어머님도 형님들도 예상 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만큼은 제 편일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도지는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서 늘 방관자였고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할인이가 눈치챘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눈이 좀 붓는 거야. 엄마. 할인이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할인아, 엄마 괜찮아. 학교 가자.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지점장 서영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셨어요. 윤서 과장, 설 연휴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사무실로 와. 지점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영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앉아.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순금시계 이야기, 어머님 말씀, 남편의 반응까지 다 털어놨어요. 서영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서 과장, 내가 전에도 말했지. 가족이라도 돈은 증빙 남겨야 한다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증빙보다 더 심각해. 이건 구두적 착취야. 시댁 전체가 당신을 ATM기로 쓰고 있는 거라고. ATM기.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윤서 과장,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당할 거야. 아니면 끊을 거야? 끊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영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간단해. 돈줄을 끊으면 돼. 당신이 보낸 돈 내역 정리해서 정산서 만들고 시댁한테 통보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단 한 푼도 안 보내는 거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당신 은행원이잖아. 숫자로 증명하면 돼. 감정 싸움 하지 말고 데이터로 싸워. 서영님 말씀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숫자로 증명하기, 데이터로 싸우기. 그리고 윤서 과장, 혹시 시댁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얽힌 거 있어? 있어요.
큰형님 통해서 보험 3개 들어놨어요. 그것부터 정리해. 해약할 수 있으면 바로 해약하고, 안 되면 납입 중단해. 당신 돈이 형님 실적 올려주는데 쓰이게 두지 마. 그날 점심시간, 저는 보험약관을 다 확인했습니다. 해약 가능한 상품이었어요. 위약금이 좀 나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후 퇴근 전 서영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윤서 과장, 이거 봐.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엑셀 템플릿이었어요. 가족 간 금전거래 정산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날짜, 항목, 금액, 합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는 거야.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업무 보고서처럼 만들어.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고마워할 거 없어. 당신 인생이야. 당신이 지켜야지.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5년간의 송금 내역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금액별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2020년 03월 15일 시어머니 생활비 80만 원, 2020년 03월 28일 병원비 45만 원, 2020년 04월 10일 대출 이자 120만 원. 리스트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총 합계 1억 5,832만 원, 1억 5,832만 원. 5년간 제가 시댁에 보낸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댁 부양정산서 최종. 스엑스. 이제 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었어요. 보험 해약이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약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 사정입니다. 바로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건 모두 해약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전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후에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동서, 무슨 일이야? 보험 해약했다고 연락 왔는데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형님. 해약했어요. 왜? 갑자기 왜? 개인 사정이요. 막내 동서, 이거 내 실적이랑 연결된 건데. 지금 해약하면 나한테 환수금 청구 들어온단 말이야. 환수금. 실적 취소. 그게 중요한 거였나 봅니다. 제 재테크나 보장은 중요하지 않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 사정이 급해서요. 사정이 급하면 미리 말을 하든가. 아니면 한두 달만 기다려줘. 시상식 끝나고 하면 안 돼. 시상식이 더 중요한 거였죠. 안 돼요. 이미 처리됐어요. 막내 동서 가족인데 이럴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면 순금 시계도 공평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도 가족이니까 이렇게라도 제 목 챙기는 거예요.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어머님, 남편. 다 무시했어요.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대체 무슨 짓이야? 형수님 보험 해약하고 어머니 자동이체도 끊었다며? 자동이체요? 아, 제가 오늘 은행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설정된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했었죠. 응, 끊었어. 왜?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요? 5년을 참았는데 갑자기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쌓인 거야. 윤서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알아? 어머님이 당황하셨다고요. 제가 5년 동안 당황하고 상처받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도 당황했어. 어제 순금시계 볼 때 도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야, 당신은 계속 어머니 편만 들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야.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나는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진이 소쳤습니다. 윤서야, 가족이 뭔데 이래?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진다고.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미 무너졌어.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방문을 닫았습니다. 할인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곧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시댁 부양정 산소 체중. 스엑스. 그리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5년간 제가 보낸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몫을 각자 책임져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정산서를 보낸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큰형님, 작은형님, 남편. 5시부터 시작된 전화 공세였어요. 다 무시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요. 하린이가 식탁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핸드폰 계속 울려. 괜찮아, 하린아. 엄마가 처리할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린이를 내려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하린아, 엄마 믿지? 응, 엄마. 조금만 시끄러울 거야. 그래도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참 똑똑했어요. 11살밖에 안 됐지만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출근했을 때 지점장 서영님이 웃으며 물으셨어요. 보냈어? 네, 어젯밤에요. 반응은? 핸드폰이 폭발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지금까지 공짜로 쓰던 ATM기가 갑자기 멈췄으니까. 서영님이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윤서 과장, 오늘부터 며칠은 전쟁터야. 버틸 수 있어? 해야죠. 잘 생각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돼.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지금 난리 났어. 관리비도 못 내신대. 병원비도 밀렸고. 관리비요? 병원비요? 제가 그동안 혼자 다 냈던 그거 말하는 건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윤서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진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당신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자동이체 끊고 형수님 보험까지 해약하고.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요. 제 돈 제가 관리하는 게 정상이죠.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면요, 순금시계도 공평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요, 명절 준비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안 봤어요. 그냥 편리한 지갑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갑 닫는 겁니다. 윤서야,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 2시쯤 큰형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막내 동서, 보험 해약 건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한테 환수금 400만 원 청구 들어왔어. 시상식도 취소됐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이요? 제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그 보험은 제 돈으로 제가 가입한 거예요. 해약도 제 권리고요. 환수금은 형님 실적 관리 문제 아닌가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그동안 막내 동서한테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언제요? 형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기억이 없는데요. 보험 가입 압박하시고, 명절엔 빠지시고, 순금시계는 혼자 받으시고. 그게 잘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형님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막내 동서, 어머니가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시는데 나도 형편이 빠듯해. 공무원 월급이 뻔하잖아. 막내 동서가 좀 도와줘. 빵 터질 뻔했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이 형편이 빠듯하다고요? 형님, 저도 형편이 빠듯해요.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보냈더니 여유가 없네요. 형님이 도와주세요. 막내 동서, 진짜 이럴 거야? 가족이잖아. 또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편할 때만 가족이네요. 가족이면 부양 의무도 공평하게 나눠야죠. 정산서 보셨죠? 1억 5,800만 원을 형님들과 3등분하면 각자 5천만 원씩이에요. 제가 이미 다 냈으니까 이제 형님들 차례예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윤서야,
앉아봐.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이번 달 관리비를 못 내셨대. 그리고 병원비도 밀려서 진료를 못 받으신다고 하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형들한테 부탁하세요. 형들도 다 사정이 있잖아. 사정이요. 늘 듣던 말이었죠. 나도 사정 있어요.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보낸 사정이요. 윤서야, 그건 알겠는데. 알겠으면 됐어요. 이제 형들 차례예요. 당신이 형들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안 해요. 도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이러면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 이미 안 좋았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제 고통을 외면했어요. 지금 와서 부부 사이 운운하는 게 우습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은 계속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지점장 서영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윤서 과장, 잠깐만. 네, 지점장님. 요즘 어때? 버티고 있어? 그럭저럭요. 서영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들지? 근데 잘하고 있어. 지금 버티는 게 중요해. 지점장님,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기적, 왜? 가족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게. 서영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윤서 과장,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내려놓은 거지. 당신이 떠받치지 않아도 되는 짐을 내려놓은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자식들이 도와드리면 되잖아. 왜 항상 당신만 해야 돼? 큰 며느리도 있고 작은 며느리도 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윤서 과장, 가게도 경제야. 경제에는 공정한 분배가 필요해. 한 사람만 계속 손해보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당신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서영님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서 씨 맞으세요? 저는 관리사무소인데요. 박정숙님 관리비가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번호로 연락드렸는데. 연대보증인이요? 저요? 죄송한데 제가 언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됐죠? 한 3년 전쯤요. 확인해보니 윤서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3년 전. 그때 어머님이 관리사무소 서류 좀 써달라고 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게 연대보증인 동의서였나 봅니다. 관리비 체납액이 180만 원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까지 제 명의로 해놓으셨다니. 그럼 제가 안 내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 하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퇴근 후 방문했습니다. 연대보증인 책임 범위와 해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연대보증인은 쉽게 빠질 수 없지만 채무자가 다른 보증인을 세우면 가능하다고요. 시어머니께 통보하세요. 다른 보증인 세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요. 변호사 조언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박정숙 귀하. 본인은 귀하의 관리비 연대보증인에서 즉시 해임을 요구합니다. 한 달 내로 다른 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윤서.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연대보증인을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해놓으신 거 아세요?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 사기치는 건 범죄예요, 어머님.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법 운운하는 거야? 네. 5년 동안 보낸 1억 5천만 원도 증빙 다 있어요. 필요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어머님, 큰아들이랑 작은아들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돈은 우리만 써? 딸의 질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응, 할인아. 이제 엄마가 할인이 대학 등록금 모을 거야. 우리 여행도 가고. 진짜, 진짜. 약속해. 할인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업무 중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어요. 최할인 교육자금 명의로요. 첫 입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시댁에 안 보낸 돈으로 딸 미래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통장을 만들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제 가족을 위해 쓰는 기분이었거든요. 지점장 서영님이 지나가다 보시고 웃으셨어요. 윤서 과장, 표정 좋은데? 뭐 좋은 일 있어? 네, 딸 교육자금 통장 만들었어요.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네. 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며 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차갑게 숫자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죠. 이제 판은 완전히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은 계속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대신 제 통장은 점점 두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안 보낸 돈이 제 계좌에 쌓였거든요. 매달 평균 150만 원씩 절약되고 있었어요. 할인이 교육자금 통장에도 꾸준히 입금했습니다. 벌써 500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 이거 다 내 대학 등록금이야? 할인이가 통장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응, 엄마가 할인이 위해 모으는 거야. 엄마 최고.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월 초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윤서야, 오늘 퇴근하고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왜? 어머니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머님을요? 싫어요. 만날 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고 싶대. 사과요? 어머님이요? 믿기지 않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실지요? 알았어요. 근데 공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시댁 가기 싫어요. 응.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집 근처 카페였어요. 어머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고요. 어머님.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윤서야, 앉아라. 어머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어요? 윤서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입에서 사과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순금시계 일도 어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너한테도 줬어야 했는데. 늦은 사과였지만 일단 들어는 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윤서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어머니가 앞으로 잘할게. 예전처럼이요? 제가 1억 5천만 원 더 보내면서 살라고요? 어머님,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윤서야, 저는 이제 제 가족 챙기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은 큰아들이랑 작은아들한테 부탁하세요. 어머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애는 보험 일 때문에 바빠. 작은애는 학교 일로 정신없고 너밖에 없어. 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바쁘고 저만 시간 많다는 거죠. 어머님, 저도 바빠요. 일도 하고 딸도 키우고 제 노후도 준비해야 해요. 그래도 네가 제일 여유 있잖아. 여유요?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보낸 사람한테 여유가 있다고요? 어머님, 저 여유 없어요. 그리고 설령 여유 있어도 안 도와드릴 거예요. 뭐,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님, 순금시계 기억하세요? 막내는 돈 구경 많이 해서 필요 없다고 하신 거요? 그건,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님이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윤서야,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 도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면 공평해야죠. 1억 5천만 원을 형님들과 3등분하면 각자 5천만 원씩이에요. 제가 이미 다 냈으니까 이제 형님들 차례예요. 윤서야, 그렇게 따질 거야? 네, 따질 거예요.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는 법을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가볼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윤서야.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형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이번엔 받아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형님. 막내 동서,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야? 목소리에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이 도와드리세요. 나도 사정이 있다니까. 보험 해약 때문에 환수금 400만 원 물어냈어. 시상식도 날아갔고, 환수금이요. 그게 어머님 생활비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형님, 그건 형님 실적 관리 문제예요. 저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네가 해약해서 내가 피해본 건데, 형님이 저한테 보험 가입 압박한 건 기억 안 나세요? 제 재테크는 신경도 안 쓰시면서 형님 실적만 챙기셨잖아요. 막내 동서, 진짜 이럴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순금시계도 공평하게 줘야죠. 왜 저만 빼고 형님들만 받으셨어요? 그건, 형님, 저도 이제 제 가족 챙기면서 살 거예요.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지점장 서영님이 물으셨어요. 어제 시어머니 만났다며? 어땠어? 사과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연하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잖아. 그냥 돈줄 다시 연결하려는 거지.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냉정? 윤서 과장, 당신은 지금 현명한 거야. 냉정과 현명을 헷갈리지 마. 서영, 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형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막내 동서, 어머니가 진짜 힘들어 하시는데 좀 도와줄 수 없어? 나도 월급쟁이라 빠듯하거든. 유럽 여행 다녀온 분이 빠듯하다고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도 빠듯해요.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보냈더니 여유가 하나도 없네요. 형님 여행비 일부만 어머님께 드려도 몇 달은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막내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여행비가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요. 다만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형님도 벌어서 쓰시잖아요. 저도 제가 번 돈 제가 쓸 거예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서야, 어머니가 병원에 못 가신대.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형들한테 부탁하세요. 형들도 다 어렵대. 저도 어려워요. 윤서야, 사람이 아프신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세요. 당신 월급으로요. 내 월급은 우리 생활비로 다 나가잖아. 그럼 어머님께 카드론 권해드리세요. 아니면 형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되죠. 윤서야, 저는 5년 동안 혼자 다 했어요. 이제 형들 차례예요. 저는 딸 교육자금 모으기 바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너지며 살 순 없다고요. 할인이를 받습니다. 딸이 책상에서 숙제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형님이 어머님 병원비를 냈다고요. 150만 원을요. 막내 동서, 이번엔 내가 냈어. 근데 다음부턴 돌아가면서 하자. 공평하게.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형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제가 버티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형님들끼리 잘 나눠서 하세요. 저는 이제 빠질게요. 막내 동서, 그래도 가끔은. 안 돼요. 저는 이미 제 몫 다 했어요. 이제 형님들 차례예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업무를 마치고 할인이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우와, 무슨 칭찬? 수학 시험 100점 받았대. 할인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최고다. 엄마가 오늘 치킨 사줄게. 진짜? 와. 딸과 함께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예전엔 이런 사소한 행복도 누리기 힘들었어요. 시댁에 돈 보내느라 우리 모녀는 늘 빠듯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제 돈으로 제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며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한테 안 가도 돼? 응, 당분간은 안 갈 거야. 좋아. 엄마랑 둘이 있는 게 더 좋아. 딸의 솔직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가계부를 확인했습니다. 시댁에 안 보낸 돈으로 한 달 만에 30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머님한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윤서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변화가 있어야 해요. 말만으로는 안 돼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제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시댁의 풍경도 바뀌고 있었어요. 3월 중순 남편한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서야, 수연 형수님이 보험왕 시상식에서 탈락했대. 그래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 일이 아니니까요. 해약 환수금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대.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신규 계약이 안 들어온다고. 큰형님의 몰락이 시작된 거였죠. 며칠 후 큰형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동서, 목소리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네, 형님. 나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실적 부진으로. 그러시군요. 다 내 때문이야. 네가 보험 해약만 안 했어도. 또 시작이네요. 본인 책임은 생각 안 하시고요. 형님, 그 보험은 제 돈으로 제가 가입한 거예요. 해약도 제 권리고요. 막내 동서, 제발 다시 가입해줘. 내가 빌게. 응? 빈다고요? 순금시계 받으실 땐 당당하시더니요. 안 돼요, 형님. 저는 이제 제 재테크 제가 할 거예요. 막내 동서. 그리고 형님, 제가 형님 실적 채워드릴 의무 없어요.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형님이 어머님한테 생활비 분담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이 뻔한데 제가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 드려요? 큰언니랑 막내 동서가 나눠서 하세요. 하지만 큰형님도 거절했대요. 나도 지금 실적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작은 동서랑 막내 동서가 하세요. 결국 서로 미루다가 아무도 안 한 거였죠. 남편 도진이 답답하다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형들이 저래. 우리라도 좀. 안 돼요.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 형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당신이 당신 월급에서 내든지요.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간다고요? 그럼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 사정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어렵다고요. 도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4월 초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윤서 씨, 박정숙님 관리비가 5달째 밀렸습니다. 연대 보증인이시니까 제가 전에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연대 보증인 해임 요구했다고요. 아직 다른 보증인을 안 세우셨는데요. 그럼 박정숙님께 직접 청구하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 안 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면 변호사 통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관리사무소도 결국 어머님께 직접 독촉을 시작했나 봅니다. 며칠 후 남편이 황급히 전화했어요. 윤서야,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응급실에 계신데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형님들한테 연락했어요? 했어. 근데 수연 형수님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대. 미영 형수님은 학교 업무 때문에 안 된대. 역시나였습니다. 정작 중요할 때 형님들은 없네요. 그럼 당신 혼자 가세요. 저는 딸 봐야 해요. 윤서야. 당신 어머니잖아요. 당신이 가세요. 냉정하게 들렸겠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 지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상태는 괜찮으시대. 근데 병원비가 형님들이 내세요. 형들이 다 어렵대잖아. 그럼 당신이 내세요. 당신 월급으로요. 윤서야, 제발. 전 이미 5년 동안 혼자 다 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도진이 결국 본인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을요. 윤서야, 이번 달 생활비 좀 빠듯할 것 같아. 그럼 형님들한테 돌려받으세요. 3등분해서요. 그게 말이 되니? 왜 안 돼요? 공평하잖아요. 남편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은 형님이 어머님께 화를 냈다는 겁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만 자꾸 돈 달라고 하세요? 큰언니도 있고 막내 동서도 있잖아요. 큰애는 보험일로 힘들고 막내는 나한테 등 돌렸잖아. 그럼 저는요? 저도 월급쟁이에요. 제 돈도 제가 쓸 거 있어요. 결국 작은 형님도 손을 뗐다고 합니다. 시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떠받치던 기둥이 빠지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죠. 며칠 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도진이 결혼 초부터 어머님의 빚 일부를 몰래 갚아왔다는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매달 50만 원씩 어머님께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진 씨, 이게 뭐예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어요. 그게 어머니 빚이 좀 있어서 제가 생활비 다 드리는 거 알면서도 따로 또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만 부탁하셨어. 형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빼돌린 거네요? 미안해. 5년 동안요? 응. 계산해 봤습니다. 50만 원씩 5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우리 딸 학원비 못 보낸다고 했을 때도, 여행 못 간다고 했을 때도 당신은 어머니한테 돈 보내고 있었네요? 윤서야, 당신도 공범이었어. 어머니랑 똑같아.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했을 뿐이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마저 배신자였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아보기로요.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더니 말했어요. 남편분이 공동생활비를 무단으로 인출한 거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증빙만 확실하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남편이 몰래 보낸 돈, 제가 시댁에 보낸 돈 전부요. 정리하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시댁으로 흘러갔더라고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할인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들어만 줘.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5년 동안 저를 속인 건 어떡하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또 어머니 탓이에요? 당신은 어른이잖아요.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도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윤서야,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생각 중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할인이 생각하니까 더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우리 딸도 나중에 당하면서 살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도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한테 일주일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사과와 변화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 길 가든지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어머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윤서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나 없이는 못 산다. 없이 못 산다고요. 5년 동안 저를 착취해 놓고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 없이도 사실 수 있어요. 아들 셋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세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봄은 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하지만 곧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도지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걸 꼼꼼히 챙겼어요. 4월 말 어느 날 출근하려는데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할인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만 제때 주세요. 도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길, 지점장 서영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혼 결심했어요. 서영님이 놀라셨습니다. 진짜로?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윤서 과장, 잘 생각한 거야? 네.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저와 할인이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서영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힘들겠지만 잘할 거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어머님이 관리비와 병원비를 못 내서 결국 관리사무소와 병원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겁니다. 남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윤서야, 어머니가 큰일 났어. 소송 당할 수도 있대.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 돼요. 형님들한테 부탁하세요. 형들도 다 손 뗐어.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님 인생이니까요. 윤서야, 전 바빠요. 이혼 서류 준비하느라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직접 제 은행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로비에서 어머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윤서야. 어머님은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한 달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윤서야, 제발 어머니 좀 도와줘. 나 이제 정말 끝이야.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어요. 민망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은행 밖 벤치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윤서야, 관리비가 600만 원이 밀렸어. 병원비도 300만 원이고, 이러다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형님들한테 부탁하셨어요? 했어. 근데 큰애는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고 하고, 작은 애는 자기도 어렵다고 하고, 결국 아무도 안 도와드린 거네요. 윤서야, 네가 좀 도와줘. 응,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윤서야, 5년 동안 1억 5천만 원 보냈어요. 이제 제 차례는 끝났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드님들한테 부탁하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셋이서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얘들이 다 어렵다니까.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공공복지 서비스도 있고 노인 지원 제도도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어머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넌 정말 인정머리 없는 애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제가 제 인생은 살아야 하니까요. 윤서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전 이미 5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전 들어가 봐야 해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요. 윤서야. 뒤도 안 돌아보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손님, 밖에 계신 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혹시 계속 여기 계시면 조용히 모셔다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그때 서영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서 과장, 괜찮아? 네. 로비에 시어머니 오신 거 봤어.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윤서 과장, 당신 정말 강해졌네.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요. 서영님이 웃으셨어요. 그게 강한 거야. 잘하고 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린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무슨 상? 모범상. 짜잔. 하린이가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우리 딸 최고다. 딸을 안아주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하린이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윤서야, 오늘 어머니가 은행에 갔다며. 네. 어떻게 됐어? 안 도와드렸어요. 도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끝까지요? 이게 제 시작이에요. 그래.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관리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난리가 났대요. 어머니, 그 집은 우리 재산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대로 파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결국 집이 팔렸고 어머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남은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큰형님한테서 원망 섞인 메시지가 왔어요. 막내 동서, 이게 다 내 책임이야. 네가 어머니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그건 형님 책임이에요. 형님이 어머님 도와드렸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저는 이미 제 몫 다 했어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초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하린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여기 예쁘다. 그치? 우리 자주 오자. 응. 하린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벤치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아린 교육자금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시댁에 안 보낸 돈으로 몇 달 만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윤서야,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 하린이는 네가 키워.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 미안해.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린이에게 말했어요. 하린아, 앞으로 엄마랑 둘이 살 건데 괜찮아? 응,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 그날 밤 노트북을 켰어요. 시댁 송금 내역이 020에 2024X 파일을 열었습니다. 1억 5,832만 원. 5년간의 기록이었어요.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비웠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최윤서 최아린 미래 설계. 스엑스. 앞으로 모을 돈, 할인이 교육 계획, 제 노후 준비까지.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제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